시험장 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점검 및 긴급 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포항에 지진이 발생한 즉시 대학정책실장을 급파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토록 하였으며 교육부, 시도교육청, 민간 전문가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기존 시험장 및 대체 시험장에 대한 종합안전점검과 긴급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의 수능시험장을 포함한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을 별도로 실시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피해 지역 수험생의 학사관리, 심리안정 지원 및 수업 준비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포항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해 휴업을 결정하였으며 안전점검을 거쳐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심리적 치유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포항 지역의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파견하여 치료를 지원하고 접근성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전화 상담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고3 학생에 대해서는 포항 내 안전구역 및 인근 지역의 유휴교실, 공공도서관, 평생학습관을 물론 학원, 독서실 등을 무료로 학습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재수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입시학원, 기숙형 학원에 대해서도 학원연합회를 통해 수능 연기에 따라 학원을 연장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셋째, 수능 연기에 따라 대입 전형 일정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주말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대학별 논술, 면접 등 수시 모집 일정을 일주일씩 연기하고 수능 시험 이후의 이의 신청, 정답 확정 등 일정 또한 일주일씩 수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점 기간은 현재 19일에서 18일로 단축하여 12월 12일까지 학생들에게 성적을 통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시 일정도 일주일 수년하되 추가 모집 일정을 조정하여 대학의 입학 및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 등과 협의하여 수능시험에 응시한 군인, 수영자들이 연기된 시험에 문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부는 앞으로 남은 일주일간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수능시험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학생들이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브리핑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얘기한 게 더 있습니다. 이미 수능 수험생들 수험표 받으셨을 텐데 이 수험표 시험 보는 날까지 잘 간직하시길 바란다. 잘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포항 지역에 사는 학생들 이제 수능 시험장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해를 입은 학교가 많기 때문에 21일까지 어디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봐야 한다. 이런 내용을 21일까지 포항 지역에 사는 수험생들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과연 어제 지진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 현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어제부터 취재를 하고 있는 SBS 보도국 시민사회부의 전영우 기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우 기자. 네, 저는 지금 포항 흥해실내체육관 주민대피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만 벌써 4차례 여진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오전 9시에 일어난 규모 3.6의 여진은 이 체육관에서도 강하게 진동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뒤에 보시면 집에서 나와서 여기서 머물고 있는 주민들도 한때 술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곳 대피소에는 현재 주민 700여 명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데요. 포항 지역 이재민 1,500명 가운데 절반이 이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체육관 안에 얇은 매트를 깔고 쪽잠을 청하기도 하고 지진 피해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밤새 불안에 떨던 주민들은 아침이 되면서 밖으로 나와서 날씨를 살피고 주변을 둘러보곤 했는데요. 컵라면이나 간단한 국밥 등 배식을 받아서 식사를 하고 구호 물품을 챙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 규모 2 이상의 여진이 11차례 일어나면서 여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오전엔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각 당 대표들이 이곳 실내체육관을 찾았고 조금 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곳을 들렸습니다. 지역 자원봉사자와 기업들이 꾸준히 봉사대열에 합류하면서 이재민들을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포항의 한동대학교 건물 외벽이 많이 무너지는 모습 저희도 보여드렸었는데 더 이상의 피해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한동대는 건물 외벽 벽돌들이 쏟아져 내렸고 건물에도 많이 금이 간 상태였는데요. 밤사이 추가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지진이 나면서 학생들은 건물에서 빠져나와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학교가 진앙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동대는 주말까지 폐쇄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한동대는 학생 80% 정도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 학생들은 필요한 물품만 챙겨 집으로 돌아가거나 임시 거처로 대피했습니다. 전혜옥 기자가 어제 지진 피해 현장 내려가서 오늘 오전에도 계속 취재를 했을 텐데 말이죠. 포항 지역의 피해 어느 정도로 생각되세요? 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포항 시내의 주택 곳곳이 무너지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 잇따랐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바로는 지진으로 다친 사람이 62명으로 집계된 상황인데요. 지금 이들은 포항 시내 병원으로 각각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심한 골절상을 입은 중상자 2명 등 11명은 지금도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주택 3채가 완전히 부서지고 200여 채는 절반 정도 부서지는 등 주택 피해가 10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학교 건물도 32곳에서 균열이 일어나 포항 지역 수능 시험장으로 지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부가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포항공대와 주택 등 4곳에서 정전이 일어났고 45곳에서 누수가 일어나는 등 지진 피해가 더 커질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정오 기준으로 총 43차례 여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여진이 계속될 수 있어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흥해 실내체육관에서 SBS 전용우입니다. 전영우 기자가 현재 포항 상황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전영우 기자가 화면에 나타날 때 그 뒤에 그 대피소에서 앉아 계시는 포항 시민들 모습 보면서 아직까지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시고 이런 공공시설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 아직까지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낙연 총리가 왔다 갔다 하는 얘기 방금 했는데 네. 이낙연 총리가 와서 포항 시민들에게 한 얘기,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금방 지금 기사가 떴는데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중으로 40억 원을 일단 집행하겠다. 이것은 경주 지진 때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 이렇게 밝혔고요. 관심을 가졌던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기준에 합당하느냐 지금 논의가 있는데 이건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필요 없을 정도로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포항시장이 요청을 했는데 중앙정부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겠다 이런 걸로 봐서 잠시 뒤 3시에 지금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할 예정이거든요. 아마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포항시청 재난상황실에 이어서 주민 임시 대피처인 흥해 실내체육관 그리고 가장 피해가 컸던 포항여가라든가 대성아파트 그리고 한동대를 방문하고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전영우 기자가 현장 상황 전해드릴 때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공공시설에서 대피해 있다. 이 말씀 여러분께 보여드렸고 여러분께서 보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한 아파트가 3동이 있는데 이 3동짜리 건물이 다 기울어지면서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진단까지 받은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아파트 단지를 SBS 보도국 시민사회부의 원정진 기자가 다녀왔는데 원정진 기자의 보도 보시면은 정말 어제 지진이 규모가 참 컸구나. 정말 현장에 사시던 분들은 상당히 두려웠겠구나.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지진 진앙에서 가장 가까운 포항의 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한 동 전체가 앞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건물 곳곳에 균열이가 있고 집안이 내려앉아 아파트 출입문이 아예 떨어져 나갔습니다. 집안에도 벽 곳곳이 갈라져 있고 지진의 여파로 가구와 가전제품 등이 넘어져 부서졌습니다.
일로 갔다가 집에 오니 방문 열고 들어오니까 큰 방에 뭐 장롱 밑에 서랍가 다 열리가 있고 테레비가 넘어져가 깨져가 있고 집에는 완전 엉망대가 있었는데 어제 지진으로 이 아파트 6개 동 중 3개 동이 붕괴 위험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진 피해가 컸던 포항 흥해읍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붕괴 우려가 있어서 주민들이 모두 대피했고 아파트 단지 전체가 깜깜한 상황입니다. 일주일 안팎이라서 좀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또 못 올라갈 수 있겠다는 가정하에 짐을 좀 최대한 많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근처 체육관으로 대피했지만 불안한 마음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못 이사가고 또 여진이 또 나가고 업사무소에서 그 방송을 하길래 제가 이쪽으로 피난 왔습니다. 그 집에 도저히 있지를 못해요. 불안해서. 주변 다른 아파트와 건물들도 심한 균열이 생기고 기울어져 위험한 상황인데다 새벽까지 여진이 이어지면서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네, 마지막 장면에 어떤 무너진 그 건물 벽돌더미 보니까는 정말 상당히 어제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이 심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런 리포트 보고 지금 저도 갑자기 드는 생각이 저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아파트에 계시면 안 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지금 확인됐기 때문에요. 그 건물 내에 계시면 절대로 안 되겠고요. 지금 현재 이제 안전진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위험에 관련된 부분을 빨리 확인을 해서 그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안전하다고 한다면 뭐 다시 들어가셔도 되지만 현재 상태로는 일반적으로 저렇게 크게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분은 건물들 내부로는 진입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 저런 상황에서는 아파트 건물 내부로 뭐 꺼내러 가야 된다, 뭐 꺼내올 게 있다.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된다, 이 얘기죠. 주변에 계신 것도 사실 위험하니까요. 가급적이면 저는 위험 징후가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가지 않고 충분히 격리된 상태에서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갑자기 나온 얘기 중에 뭐 건물 구조 가운데 뭐 필로티 구조 건물이다 이런 얘기가 또 새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몰랐던 용어인데 말이죠. 네. 어떤 얘기입니까? 저런 아파트는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이 연립형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예. 거 보면은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주차장을 1층에 하고요. 건물이 없이 기둥만 서 있는 거 있죠. 예, 아파트 중에도 그런 데도 있긴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지금 많이 짓고 있는데 그걸 필로티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둥만이 보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4개에서 8개 정도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보십시오. 저게 밑에 기둥이 이번 지진에서 크게 영향을 받아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지금 아찔한데 저 안에 철근들이 들어있지만은 위에 몇 층 정도 되거든요. 최소한 3, 4층. 이런 것들을 떠받치고 있어서 저런 건물들이 이번 지진에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저게 2002년도에 우리나라의 주택 주차 기준이 강화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을 따로 만들 데가 없으니까 1층을 통째로 비워놓고 저렇게 2층부터 이렇게 집을 짓는 것들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하거나 또는 상가를 이렇게 짓고 있는데 이게 포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런 건물들이 큰 피해를 받아서 저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지금 아직 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예, 이영주 교수님, 그렇다고 한다면 필로티 구조로 지어진 건물, 다가구 주택, 아파트 내진 설계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실제로도 내진 설계들은 다 이루어져 있고요. 사실은 이제 최근에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는 2층 이상 건축물이면 대부분 다 내진 설계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 같은 경우는 저런 뭐 필로티 구조를 하더라도 저런 구조체의 내진 구조는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 이전에 이런 법들이 강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소규모 건축물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내진 설계에 대한 의무 사항이 없었던 이런 이제 말씀하신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소형화된 이제 빌라 뭐 이런 이제 또 도시명 생활주택 이런 부분들은 저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이제 나타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런 취약한 그 필로티 구조에 관련된 부분들은 내진 상태 또 혹은 이제 구조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필로티 구조로 지어진 다가구 주택,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또 이런 건물 관리하시는 분들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중에 현장에 내려갔던 SBS 취재 기자들이 많은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많은 주민들 만나봐서 어제 지진 났을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리고 어젯밤은 어떻게 보내셨고 지금 현재 어떤 상태세요? 혹시 건강에 문제는 없으십니까? 주변에 피해 입으신 분은 없으십니까? 많은 질문들을 던져봤습니다. 대피소에 계셨던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 몇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대학교 학생 인터뷰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동대학교 학생 인터뷰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흥해체육관의 대표에 계시는 피해 주민들의 이야기까지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도서관 공부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밖으로 이제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건물 좀 떨어져서 이렇게 서로 마음을 추스리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본진이 터졌는데 그때 이제 학교 앞에 건물이 막 무너지는 걸 보고 마음이 급해서 이제 그 넓은 들판으로 좀 뛰어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치게 됐습니다. 엄지손가락 손등 부분이 좀 패여가지고 좀 꼬매진다고 그러고요. 다른 부분은 좀 찰과상 그 정도로. 어제 크게 지진이 오고 난 후에 집에 건물 전체가 걸리기 많이 가고 하니까 건물 모서리 이런데 막 타일도 깨지고 벽에 금이 많이 가고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집에 조금 전에 갔다 왔는데 너무 불안하고 겁나고 그래요. 여기 있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덜 불안하지만 집에 가서 보니까 뭐 그러시고 있는 거 없는 거 완전 가재도구가 엉망진창으로 되고 TV도 앞으로 쏟아져 있고 가구도 앞으로 넘어져 있고 책장이고 뭐고 뭐 너무 심하게 엎어져 있으니까 집에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이래가 있어갖고 하루 빨리 이게 지진이 멈췄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30분 동안 어지러웠죠. 어지럽기는. 또 어떤 증상? 복통이 좀 안 좋고 심했죠. 말도 못하고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벽에 땅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처음에는 모르고 무심코 있다 보니까 오는데 오고 난 뒤에 복기네. 사람이 이거 저는 혈압약을 먹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많이 어지럽더라고요. 심하게. 그래서 심한 고통을 받고 그냥 막 응급실에 놀러오다 보니까 땅이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때이더라고요. 네, 처음 한동대학교 학생은 전쟁이 난 줄 알았다. 그리고 건물이 막 무너지는 소리에 놀라서 뛰어나오다가 넘어져서 다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순애 피해 주민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앞으로 쏟아져 내려서 겁이 나서 집에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이영한 씨 피해 주민은 정말 어지러웠다. 내가 혈압약을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제 지진 났을 때 한 30분 동안 정말 어지러웠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사시던 피해 지역 주민의 인터뷰 여러분께서 들으시는 사이에 새로운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진 전문가로서는 거의 최고로 손꼽히신다. 이런 평가를 받으시는데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홍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제 지진에 대한 분석 이런 거 좀 마치셨어요? 네, 오늘 아침에 저희 학생들이 고생하면서요. 같이 마쳤습니다. 예. 네. 어제 기상청의 발표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만 네. 일단 홍 교수님께서 분석하시는 이번 지진 어떤 규모였고 또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번 지진은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은 지난 경주 지진으로부터 약 40여 킬로 북동방향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지하 9km, 규모는 5.4로 발표가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지진 파형을 역산하는 기법을 통해서 계산해 보게 되면 지진 규모가 한 5.5로 계산이 되고요. 또 깊이도 한 5km 정도로 또 계산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계산 방식에 따라서 깊이와 규모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제 기상청 발표하고는 좀 다른 분석이시네요. 예, 약간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속도 모델이라든가 이걸 계산을 좀 더 해보게 되면 보다 정확한 깊이가 나오게 되겠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경주 지진과 이번 지진은 규모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더 낮은 지진이고 경주 지진에 의해서 당시에 북동 방향과 남서 방향으로 응력이 추가가 되겠는데 북동에서 남서 방향이면 약간 오른쪽으로 사선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겠네요. 이 경주 지역의 북동 방향에 해필면 포항이 있습니다. 네. 이 지역에 경주 지진에 의해서 많은 힘이 당시에 쌓이게 됐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지진 발생한 직후에 저도 여러 언론이나 제 연구 논문에서 해당 지역의 응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여진과 또 다른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
예. 바로 이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규모가 5.4에 이르는 큰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항 지진에 의해서 또 다른 응력이 발생을 했고 이것이 또 주변 지역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에 의해서 쌓인 응력이 주변 지역에 쌓이면서 일부 지역은 중첩 효과로 인해서 더 많은 응력이 쌓였고요. 그 해당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포항과 경주 사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또 이 포항의 이 북동 방향과 또 경주의 남서 방향은 기존에 있던 응력에 더 더해져서 더 많은 응력이 쌓였기 때문에 해당 지역은 여진 발생 확률이 아주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 교수님 지금 분석 들어보니까 이제 지난해 9월에 있었던 경주 지진, 그 경주 지진의 여파로 응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쨌든 간에 경주 지진의 여파로 그 북동쪽에 있던 포항에서 이번에 또 지진이 일어난 거고 1년이 조금 넘어서요. 네. 이제 여기서 또 포항에서도 또 지진이 났기 때문에 이 경주와 포항을 잇는 사선으로 잇는 북동쪽 지역이나 남서쪽 지역 또 경주와 포항 사이에 또 다른 이런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그렇습니다.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우려의 사항이 높아졌다는 거고요. 반드시 발생할 걸 단언할 수는 없지만 확률이 아주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그 얘기를 저희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지진이 일어나는 곳의 깊이 이번 지진이 지난해 9월 경주 지진보다는 현재 공식적인 발표는 5.8 대 5.4니까 규모는 작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난 깊이가 지난해 9월 경주 때는 15km고 이번에는 9km 정도다. 그러면 지진의 규모는 작지만 정작 입을 수 있는 피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해는 이번이 더 클 수 있다. 이런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규모가 5.8, 5.4 차이면 0.4 차이인데요. 그러면 에너지 단위로는 한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4배 정도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이 더 컸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는 경주 지진보다 한 4분의 1배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깊이가 더 낮다 보니까 이 지진동이 더 크게 됩니다. 이 지진파가 발생을 하게 되면 거리가 길어짐에 따라서 거리 제곱분의 1식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즉 급격하게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진의 진원의 이 규모도 중요하지만은 진원 깊이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지진이 이 경주 지진보다 낮다 보니까 지진동이 많이 감소하지 않은 상태로 지표에 도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표에 있는 많은 건물이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주요한 점은요. 사실 이 경주 지진 때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규모 5.8 지진에 비해서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당시 에너지가 많이 발생한 방향으로 마을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좀 적게 나가는 방향으로 이 경주시나 이론들이 존재를 했거든요. 그게 좀 다행스러운 점이었습니다. 당시에. 하지만 우리가 지진계에 기록된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진도 8에 이르는 심한 지진동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진동이 발생한 지역에 민가라든가 다른 어떤 건축물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 줄어든 것이고요. 그건 정말 불행 중 다행이다. 그건 이렇게 다행이었습니다. 봐야 되겠네요. 예, 이번은 규모 5.4 지진이고 또 지표에 보다 가깝기 때문에 또 지진동이 커져서 피해가 상당히 큰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정도 흔들리면은 정말 홍 교수님 보시기에 상당한 규모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어제 서울대 교수님한테 여쭤봤더니 그건 이미 오래된 얘기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다시 한번 좀 분명하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게 이제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중국,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지 한반도는 언젠가는 규모 7 내외의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동일본 대지진 후에 이 지각이 약화되면서 그동안 응축되어 있던 많은 응력들이 일시에 배출되는 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에 이르면서 이런 지진들이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아직 그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남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많은 응력들이 아직까지 쌓여 있을 테고요. 역사서를 보게 되면 수도권 이론에서도 큰 지진이 많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는데 수도권도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일본 대지진 후에 시기가 앞당겨지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이 수도권이나 충청권 등도 우리가 함께 같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홍 교수님, 그러면요. 지금 홍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면 한반도가 오랫동안 지진이 일어나지 않다가 왜 이제
지금 갑자기 얼마 안 돼서 몇 해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게 된 거죠. 뭐 그전에 일본에 지진이 안 일어났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하는 규모 9.0의 지진이 한반도의 지진 환경을 아주 급변하게 만든 주 원인입니다. 6년 전의 일이 왜 아직까지 영향을 미칠까 의아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한반도는 동쪽과 서쪽에 있는 지역이 끌려가는 정도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안은 한 5cm 끌려가는데 서해안은 한 2cm 정도 일본 열도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는 동서 방향으로 약 3cm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현재 땅 위에 살고 있어서 전혀 모르는데 네. 우리 땅 밑 깊은 곳에서는 그런 지각 변동 이동이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시군요. 3cm가 늘어났고요. 예. 그로 인해서 견고하던 땅은 훨씬 약화된 지각으로 바뀌었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양쪽에서 그렇습니다. 잡아당겼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한 100이라는 힘이 쌓여야 지진이 발생하던 곳이 90만 쌓여도 지진이 발생하는 환경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한반도 곳곳에 이미 95 정도 되는 힘이 쌓인 곳들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본 대지진 후로 이 지각이 견딜 수 있는 한계치가 낮아지다 보니까 100에서 90으로 떨어지면서 이미 95에 이르는 지역들은 일시적으로 지진을 배출하는, 지진으로 에너지를 배출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고 동일본 대지진 후에 지진 발생 빈도가 급증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동일본 대지진 후에 지금까지 지진 발생 빈도가 급증했다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발표한 논문 그 지오피지컬 리서치 레터라고 저희 분야의 최고 권위지 가운데 하나인데요. 얼마 전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저희가 보인 결과에 한반도의 지각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이 지각 속도가 느려졌다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 동일본 대지진 효과가 회복이 되지 않았고 그 효과로 지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이 한반도 지진 환경을 급변시켰고 그 여파로 이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에 이르렀고 앞으로는 과거에 발생했던 큰 지진 가운데 하나인 규모 7 내외의 큰 지진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홍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이제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번 지진 피해와 관련해서 중대한 발표를 하나 할 것 같습니다. 김부겸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어제 포항 지진 소식을 듣고 포항시 흥해읍 등 지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작년 경주 지진과는 달리 지진의 진앙지가 지하 9km로 얕아서 그 충격이 그대로 지표면에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포항 지역의 지반 자체가 굉장히 연약합니다. 지진 발생 당시 진앙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압력을 받은 토양이 액상화되고 그것이 지표면으로 분출하기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경주보다도 포항이 훨씬 인구가 밀집된 도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영상을 통해 보셨듯이 큰 건물의 벽돌이 떨어져 나가고 아파트 전체가 부등치마가 일어나는 등의 심각한 정도였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수능을 치러야 할 학교 건물이 걱정이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감님과 포항교육장 그리고 학교장 선생님들과 각 학교 운영위원들께서 20여 분이 모여서 각 학교가 이번 건물 훼손 상황 및 수험생들의 불안한 상태를 파악하고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벽에 금이 가고 유리창이 깨지고 방송시설이 제대로 작동될지조차도 불확실한 건물에 앉아서 수험생들 보고 시험을 보게 한다는 것은 원천적 불이익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물며 시험 도중에 또 여진이라도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6천여 명의 포함 수험생들도 우리들의 아이들입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특히 저 자신 이재민이 있는 흥해에 있는 실내 체육관에 들렸을 때 학생들이 부모님들의 차 안에 앉아서 수험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울부짖듯이 시험 연기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종합을 해서 즉각 교육부 장관님께 상의를 드리고 현지에서 열린 대책회의의 건의사항으로
시험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부총리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교육부 장관님께서도 이대로 수능을 치르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해하셨던지 그런 내용을 부총리께서 대통령에게 보고드렸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수능 연기를 즉각 제거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정부가 할 최우선 과제는 연기된 수능이 11월 23일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선 교육부와 저희 행정안전부는 학교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해를 입지 않는 포항 인근 지역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책회의에서 부총리께서는 한 2, 3일 내로 그런 대체학교 문제를 매듭을 짓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심각한 여진이 없다면 최대한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수험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허탈한 심정을 전해주시는 59만 수험생들과 가족 여러분, 앞으로 일주일 동안 차분하게 다시 한번 총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해 주십시오. 정부를 믿어주시면 저희들이 온 힘을 다해서 안전하고 평온한 가운데 수능이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능 안전 TF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출제본부, 인쇄본부 및 전국의 85개 시험지구에 연 인원 2,500여 명의 경찰력을 추가 배치함으로써 보안과 경비의 만전을 기해서 만약에 일어날 수도 있는 불미한 사태를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부터는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에 대한 구호 및 복구 대책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낙연 국무총리님께서 현장에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강덕 포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말씀을 나누고 계시고 거기서 몇 가지 지침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을 겁니다. 정부는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이재민들에 대한 근본적인 재구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강덕 포항시장의 건의를 받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포항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 어제까지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망설이던 이강덕 시장님이 이건 도저히 불가피하다라는 건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검토 절차를 마무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대응을 총괄 조정해야 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장으로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며 각 부처에서 원전, 교통시설, 가스 등 에너지시설 등 소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응급 조치를 추진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3시부터는 정부 세종청사 종합상황실에서 재난안전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들과 조기 수습 및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 지진 피해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재해구호협회, 사회공동모금회 등에서 오늘부터 성금을 모금 중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이번에 큰 낭패를 당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시는 포항 지역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마음을 안정하시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의 최대 과제는 일주일 연기된 대입수능 시험을 잘 치르는 게 정부의 최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수능 시험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지금 시험지 보관 문제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시험지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잘 지켜내겠다 이 얘기 하셨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자발적인 국민들의 성금 모금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픔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성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항시장의 요청으로 지금 포항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더욱 강화하는 내용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것이고 지금 특별 재난지역 선포하는 문제도 정부에서 상당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은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 지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교수님, 예. 좀 전에 홍 교수님 말씀을 잘 들으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 자,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그 응축된 에너지가 우리나라로 이동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9월에 경주에서 5.8 규모의 지진이 났고 그때 또 그 응력이 또 포항으로 이동해서 이번에 포항에서 5.4의 지진이 났고 이제 또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도 건물 우리 초고층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서울에만 해도 지금 롯데월드타워 120층인가요? 상당히 높은, 상당히 큰 빌딩들이 많은데 내진 설계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기준 정말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지금 이제 내진 설계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경주 대지진 이후에요. 실제로 이제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2층 이상의 건축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내진 설계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어지거나 내진 설계가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건물들은 그래도 상당 부분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30년 이전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진 기준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게 이제 1988년인데요. 그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사실상 내진 설계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현재의 어떤 지진 상황 또 앞으로 지진이 더 강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맞춰서 내진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아예 내진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 또 내진에 취약한 이렇게 노출돼 있는 이제 사각에 있는 건물들을 내진적으로 이제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 충분히 확인하고 보완하는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우선적으로 이런 신경을 써야 될 텐데요. 최근에 이제 오늘도 이제 수능 시험장으로 되어 있던 학교 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내진 설계에 관련된 부분들이 취약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실제로 뭐 50년, 100년 이상 된 학교들도 계속 지금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금 이제 점진적으로 내진 보강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단순히 그냥 산술적으로 각 지역별로 안배해서 내진 보강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경주라든지 이번에 포항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실제로 대형 지진이 발생했던 이런 지역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내진 보강들을 시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주, 포항 이런 경상북도 지역 중심으로 해서라도 먼저 그쪽이라도 내진 설계를 강화하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어제 지진의 또 다른 특징이 말이죠. 경주에서 지진이 났는데 서울에서도 흔들림을 감지하고 멀리 바다 건너 제주에서도 흔들림이 느꼈다. 그렇습니다. 그게 어제 지진의 또 다른 특징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낮은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멀리까지도 심지어는 일본에서까지도 났고 민감하신 분들은 서울에서 저는 어제 논산에 있었는데 논산에서 상당히 떨림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 11월 달에 세계적인 지진 전문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포항 진원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점점 더 얼마나 감지를 하느냐 이런 건데 하얀 것으로 갈수록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쪽이 보면은 2나 3 정도 2 정도 되죠. 그리고 대구 쪽이 3 그리고 포항 쪽이 5 정도 이렇게 느껴졌다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5나 6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적 지진 전문가인 가사하라 준조 도쿄대 명예교수가 있는데 작년 11월 달에 부산에서 있었던 한 포럼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진원이 얕기 때문에 같은 지진이라도 일본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피해 규모가 10배 이상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륙형 지진이라고 하는데 이 일본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지진 저기 경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형 내진 설계 기준을 이제는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죠. 홍 교수님, 그러면 일단 어제 지진이 발생하고 뭐 전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여진이 있고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여진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본진,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그 에너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계속 여진이 일어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여진의 원래 정의는 똑같은 단층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진이 발생한 단층에서 아직 채 쪼개지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이 잘게 쪼개지면서 발생하는 지진을 여진이라고 일컫거든요. 하지만 요즘에 여진에 대한 해석은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석이 되는데 본진에 의해서 응력이 추가돼서 그 여파로 발생하는 모든 지진들을 다 여진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해석이라면은 만약에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단층이 아니라도 다른 지역에 이번 본진에 의한
응력이 추가가 돼서 지진을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그 지역에 원래 쌓였던 응력이 배출되는 데 방아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다 더 큰 지진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진이 발생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는 그 지역 자체로는 응력이 해소될지 모르지만 그 인접 지역에 또 다른 응력을 쌓아놓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응력이 전체적으로 다 해소될 때까지는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시기가 계속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라고 봐야 될까요? 일주일이면 될까요? 한 달이 걸릴까요? 예, 일반적으로 규모 5.8인 이 경주 지진 같은 경우에는 본래는 제가 최대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를 내다봤었는데요. 예. 그것은 잘 발달한 단층대가 있는 미국 서부에서 흔히 관측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년 넘게 지속이 되면서 600여 차례에 넘는 여진 등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것은 한반도 내에 그동안 오랫동안 농축돼 있던 응력이 한 차례의 지진으로 해소되기에는 무리였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 여진을 발생하면서 해소됐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번 포항 지진도 마찬가지로 규모 5.4 지진이면은 본래는 최대 한 3개월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지만 이번 경주 지진의 예로 봤을 때 한 1년 가까이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서 지금 여러 현상들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비단 이 지역에서 끝나는 걸로 국한되지 않고 또 다른 지역에 또 다른 지진을 만들어내는 걸로 확장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주에서 지진이 났고 또 포항에서 지진이 났는데 특히 포항에서 어제 일어난 지진은 서울 도심에서 사시는 분들까지도 다 느꼈어요. 그리고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정말 공포스러웠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제가 들었는데 말이죠. 그러면 이렇다고 한다면 이제 북한에서 가령 백두산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예측 기사, 전망 기사들이 뭐 외신에서도 나오고 말이죠.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는데 가령 북한 쪽 백두산 근처에서 또 뭐 핵실험 여파로 또 지진도 난다고 하는데 큰 규모 5나 6 규모의 지진이 난다고 한다면 그 지진을 우리 서울이나 우리 남쪽에서도 다 느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예, 한반도는 이 땅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프리캠브리안이라고 해서 지구 암석 나이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암석인데요. 이런 오래된 암석의 특성은 굉장히 견고하고 딱딱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나이가 상당히 오래됐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이런 견고하고 딱딱한 땅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지진파는 아주 먼 거리를 가더라도 진폭이 많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에 이 포항 지진이 멀리 서울까지도 다 느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백두산이나 그다음에 북한 핵실험 같은 경우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느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이 백두산과 이 북한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지진파의 경로가 대부분 동해를 가로질러서 오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지진파는 동해를 가로지르게 되면 이 지각고주가 달라짐에 따라서 많이 약화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남쪽에서는 이 백두산이라든가 아니면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효과를 느끼기에는 거의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그런 큰 지진이 났을 경우에 우리 남쪽에서 그 지진 흔들림을 느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습니다. 이 동해 경로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경로를 통과하는 동안에 지진파가 많이 약화돼서 느끼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지진이 일어난 원인, 그건 동일본 대지진 여파 또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의 여파로 응력이 이렇게 응축돼 있다가 그 에너지가 분출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분석이 하나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지열발전소인가? 그렇습니다. 포항에 있는 지열발전소가 지금 문제인데 지열발전소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지열을 땅의 열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만들어 놓은 것은 한쪽에 이제 2개의 구멍을 뚫는데 수 킬로미터까지 들어갑니다. 이 땅속에 뜨겁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약 4.3km 정도까지로 나와 있는데 2012년에 만든 게요. 그래서 한쪽에다 물을 집어넣고 나면은 이제 한쪽으로는 그 열에 의해서 뜨거운 물이 돼가지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죠. 그렇게 해서 시추공을 뚫는 기술이 지금 90% 건설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홍 교수님은 이 지열발전소가 지금 어제 진앙으로부터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지열발전소가 이번 지진의 한 원인이다라고 하는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좀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하는 지열발전소인 경우에는 발생하는 지진이 규모 2일 내외로 굉장히 작은 지진들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강한 수압에 의해서 이 통과하는 이 지층에 압력을 줌으로써 마이크로 사이즈미스트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지진들이 유발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지열 발전소와의 거리가 2km 떨어져 있고
또한 아직 지금 발전소를 가동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수압으로 강한 수압으로 넣어야지만 지층이 파쇄되면서 어떤 지진이라도 발생을 할 텐데 아직 가동도 하지 않는 곳에서 지열 발전소를 그냥 만드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효과로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좀 아직까지는 설득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예, 지열 발전소가 이번 지진의 원인일 가능성은 우리 홍 교수님께서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신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지진이 난다고 하더라도 뭐 규모 1, 이 정도 선이어야지 이렇게 5.4 이렇게 지진이 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지진이 날 때마다 저는 제 기억에 대한민국에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운동하면서 느꼈던 지진은 초등학교 때인가요? 근데 아마 때가 충남 홍성에서 난 지진인데 저는 강원도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안방이 이렇게 한번 흔들리는 느낌이 제 유일한 이 대한민국에서 지진 경험인데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지진, 한반도에서 일어난 지진이 역대 규모면으로 어느 정도나 컸는지 한번 차례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임광기 위원이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규모가 이제 가장 큰 게 예, 그렇습니다. 9월이었죠, 작년. 그때가 5.4의 경주 대지진이 5.8의 경주 대지진이었고 어제 일어났던 지진. 그러니까 포항 지진이 5.4 규모입니다. 예. 그리고 3번이 이제 북한에서 일어났던 것들이 주로 이제 있었고요. 1980년에 있었던 건데 이거는 뭐 비공식 집계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번째로 나온 것이 5.2, 5.2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경북 울진하고 울진입니다. 충북 속리산 부근인데 예. 2004년과 1978년. 네. 예. 6번으로 지금 바닷가 쪽에 나와 있죠. 8번이나 6번이나 8번 쪽은 주로 바닷가 쪽이었고요. 예. 경북 경주시하고 충남 태안, 동해안, 네, 서해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렇게 해서 10순위를 이제 10가지를 이렇게 지금 꼽아 놓은 겁니다. 울산 동구 북쪽 해역이 있고 인천 백령도 해역이 있고 충남 홍성호 1979년 아마 이때 제가 좀 느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때 제 기억에는 이렇게 안방이 양쪽 방바닥이 한번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지진이 또 말이죠. 좌우로 흔들리는 지진이 있고 위아래로 흔들리는 지진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지진은 보통 어떤 성향을 보이죠? 사실 좌우로 흔들리느냐 위아래로 흔들리느냐는 교과서에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편하려고 만들어낸 개념인데요. 이 지진파에 의해서 주로 흔들리는 것은 S파 때문에 흔들립니다. S파? 예, 이 S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S파는 진행 방향이 수직 방향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도시 하부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면은 이 수직 방향이 바로 수평 방향으로 흔들리는 모양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직하 지진인 경우에는 수평으로 많이 흔들리게 되고요. 수평으로? 네, 하지만 만약에 원거리에서 떨어진 지진이라면은 입사 각도가 45도 각도 정도로 보이게 되는데요. 예. 그럴 때는 흔들리는 방향이 마치 수직 방향으로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 원인 자체는 S파로 동일하지만 진원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입사하는 에너지가 어느 방향에 따라서 흔들리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겁니다.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포항 시내 바로 아래쪽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그 S파가 전달이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럴 경우에는 이 흔들리는 형상이 약간 좌우로 흔들리는 그렇습니다. 형상. 왜냐하면 네. 아래에서 오는 에너지가 그렇습니다. 바로 오면서 네. 그런데 멀리 북동쪽 네. 바다에서 네. 지진 진앙지가 거기다. 그러면 오는 동안에 에너지가 이렇게 오면서 오히려 그때는 위아래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흔들리게 된다. 네. 예,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그 IT 대지진이 여태까지 인명 피해 규모가 제일 컸었는데 그때 제가 그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나서요. 그때는 거기가 워낙 지반이 약한 데다가 좌우로 흔들려서 더 피해가 컸다 이런 이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서 말이죠. IT 지진은 바로 그 IT 바로 도시 근교의 하부에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IT에는 거의 그 수직으로 입사하는 형태를 띠게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건축물들이 쉽게 무너지게 되는 형태를 띠게 되고 32만 명이 사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까 규모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까 규모 5.0 이상이 한반도에서 11번인데요. 특이한 것은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발생한 규모 5.0 이상만 6차례입니다. 그래서 그거 빼고 지난 6년 나면 사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 전에는 5차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이 한반도의 지진 환경을 얼마만큼 많이 바꿨는지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 발생 횟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우리 한반도의 땅 밑 상황을 좀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진이 참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교수님, 그래서 지금 지진과 관련해서 물론 뭐 소방방재청이나 이런 데 피해 상황 많이 하는데 아까 저희하고도 얘기하셨는데 우리 지하 단층 지도 이 부분 아마 두 분이 좀 한번 토론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은 지진이 워낙 많이 나니까 우리 일본 땅 밑에 대한 지도가 다 구비가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일부 지도가? 주요 단층에 예. 관련된 부분들은 조사가 일부 이루어져 있고요.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런 일부. 예, 예. 일부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 좀 더 면밀하게 또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제 전반적인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조사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아까 홍태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사실은 지구 내부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지각 내부에 이제 힘의 균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재배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거에 축적된 자료들 가지고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롭게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또 이게 단기간이 아니라 굉장히 긴 기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사나 축적, 이제 자료 축적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한 부분들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이번 지진을 지진으로. 계기로 꼭 좀 해소가 되고 또 준비가 돼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홍태영 교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전문가시고 저 작업당은 담당하시게 되면 이력을 담당하실 텐데 어떻습니까? 예. 요 그림 한번 설명부터 해주시고 또 얘기를 좀 이어주시죠. 지금 동남권 일원에서 지표에서 발견되는 주요 단층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경주 지진이 발생한 단층이 양산 단층 대인데요. 양산 단층대. 예, 양산 단층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양산 단층을 사실 가로지르는 어떤 무명의 단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산 단층 대라고는 할 수 있는 그 지역에서 발생을 했고 이번 포항 지진 규모 5.4도 양산 단층에서 동쪽으로 약간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장사 단층이라는 명명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지금 그림상에서 보이는 이 주요 단층들은 하지만 불행히도 활성 단층으로 지목되는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 활성 단층이라고 하면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큰 단층을 얘기하는 거죠. 최근에 지진을 발생시켰다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단층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대 측정을 해보면은 수십만 년 전에 마지막으로 이동한 것이 다인데요. 그런데 이제 지진만 발생했다 하면은 지표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단층을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하에 숨어 있는 단층들이 더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경주 지진도 양산 단층을 가로지르는 어떤 단층인데 이들 단층들이 지금 지하에 숨어 있으면서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사를 하더라도 지표 단층뿐만 아니라 지하에 숨어 있는 단층조차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땅 밑 수킬로미터, 10킬로미터, 20킬로미터 아래에 있는 단층들을 어떤 작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그 방법은 사실 많이 있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지구물리 탐사 방법인데 우리가 중력 탐사라는 것도 있고 전기 탐사, 그다음에 탄성판 탐사 등 여러 탐사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렇지만 가능한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진으로부터 취약하다고 하는 지역 혹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부터 구획하에서 하나씩 해나간다면 언젠가 우리 후손에서는 보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홍 교수님도 그런 작업 꼭 해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소명의식 같은 거 좀 갖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기회 날 때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있기 때문에요. 언젠가는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해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 교수님, 지금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 홍 교수님이 아까 경주와 포항 사이 어느 지점에서 또 다른 대형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번 지진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또 다른 대형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꼭 말씀 좀 해주시죠. 예, 한반도는 최대 발생 가능한 지진 규모가 7 내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약간의 규모 차이는 있긴 하지만 대동소이한 차이가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지진은 언젠가 시기가 되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동일본 대지진 후에 그 시기가 앞당겨지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이 그런 증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진들이 이어질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느 지역에서 지금 지진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굉장히 우려스러우시겠지만 관심을 갖고 많은 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규모 7.0 IT 대지진이 바로 규모 7.0이었다.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섬뜩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홍태기 교수님 오늘 찾는 것이 정말 많으실 텐데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이렇게 찾아주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이제 지진 이야기 했는데 어제도 저희가 다행스럽게 많은 분들이 지진이 일어날 때 대처하는 요령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모르시는 분이 사실은 훨씬 더 많으시겠죠? 예, 맞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우선 가장 모든 재난에 있어서는요, 본인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뭐 어떤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본인의 상태, 본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내에 계실 때라면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여러 가지 물건들이 떨어지거나 또 벽체, 일부 구조체들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머리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머리를 뭐 물체에 부딪히거나 가격당했을 때 실신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추가적인 대피나 피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가장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베개라든지 쿠션 같은 것들로 머리를 보호하고 탁자라든지 또 이를테면 안전한 이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서 계시는 게 좀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고요.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 어디 숨을 데가 없다, 어디 밑으로 들어갈 데가 없다 싶으시면 벽의 양이 가장 많은 혹은 또 옆에 책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물들이 없는 쪽으로 대피를 하시는 게 오히려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내에서 진동이 느껴졌을 때 안전한 상황을 확보하신 이후에요. 어느 정도 지진이 흔들림이 멈춰졌다 한다면요.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을 봐서 빨리 신속하게 건물 바깥으로 대피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대피를 하시는 경우에도 항상 머리를 보호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잊지 말으셔야 되고요. 또 실제로 이제 바깥으로 나가셨을 때도 건물 주변에 있거나 담벼락 주변에 있거나 이렇게 추가적인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있으시면 안 되고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넓게 터져 있는 공간, 이런 공터 같은 곳에 일단 이동을 하셔서 후속 상황들을 보시는 게 보다 안전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집안에 있을 때 지진 나면은 탁자 밑이나 이런 데 일단 들어가서 머리를 보호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대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대피하는데 엘리베이터는 절대 타지 말고 계단으로 뛰어내려가서 나가는데 밖에 나가서 이제 숨차고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담벼락이나 건물 벽에 기대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화면에서 아까도 계속 봤듯이 건물의 외장재 같은 것들이 탈락하거나 또 실제로 구조붕괴가 한동대에서 저 벽도 떨어지는 거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입간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의 그냥 매달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진동에 대응하는 힘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추락 이런 것들도 항상 유념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조심할 것들은 전신주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혹시라도 넘어지면서 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넓은 공간을 찾아서 외부에 계시는 게 우선적으로는 가장 안전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임광기 의원 진동 느꼈다고 하는데 논산에서 그렇습니다. 저렇게 움직이셨습니까? 저렇게 행동하셨습니까? 저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예. 저는 강의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흔들하면서 머리가 굉장히 어지러움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고 지진이 왔구나 하는 걸 느꼈었죠. 어제 저희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끝나기 전까지 한 5시까지 방송을 했었는데 여진이 7차례 정도라고 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지금 여진이 어느 정도나 발생했습니까? 지금 최근까지 발표가 된 것이 11시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5시에 다시 발표를 하는데 오전 11시까지 43차례가 지금 여진이 있었습니다. 43차례요?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9월 12일 날 경주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는요. 하루 사이에 24시간 사이에 46차례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네. 지금 1년이 지난 지금까지 640차례의 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우리가 지금 지진이 위험한 지역에 노출이 돼 있는데 작년 9월 12일 날 지진이 일어난 뒤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 하고 그러다가 방송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경주 지진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포항 지진이 일어나니까 지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640차례나 일어나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안 일어나고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이렇게 우리 한반도도 위험한 지진에 이렇게 항상 노출이 돼 있다 하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준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홍태경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이후 우리나라에서 벌써 규모 5가 넘는 지진이 6차례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5차례밖에 되지 않았는데 6년 사이에 벌써 6차례나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다. 이제 더 이상 한반도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것만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고요. 이용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 요령 반드시 숙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여러 차례 거듭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연기된 수능 시험 무사히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특히 지진 피해 지역에서 공부하는 수험생들 별다른 우려 없이 잘 공부해서 시험 볼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수능 준비하고 있던 수험생들 또 가족분들 안심하시고 남은 일주일 더 열심히 차분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진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뉴스에서 더 자세히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해서 귀순해온 북한군 병사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고 어제 2차 수술이 있었습니다. 과연 지금 상태는 어떤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제 15시 31분경 북한군 1명이 기순한 사항을 식별했습니다. 내장의 다발성으로 7번 이상
없는 상태예요? 없어요. 인공호흡기로 인공생명 유지장치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외과 의사 생활 시작한 지가 20년이 훨씬 넘는데 이런 거는 정말 교과서적으로나 볼 수 있어요. 예, 이 이국종 교수의 설명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이국종 교수도 이 북한군 병사의 상태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입니다. 이기성 SBS 논설위원, 시사 칼럼니스트 이승원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북한군 병사 상태를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차 수술은 일단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제 1차 5시간에 이어서 어제 이제 3시간 반 집도인은 그 이국종 아주대 중증외상센터장이 했는데요. 지금 보신다시피 5-6발을 몸에 맞았는데 그동안 알려진 것과 달리 몸에 박힌 것은 총알 1발이었다고 합니다. 복부 벽에 이제 있었던 것을 추출하고 난 다음에 봉합을 다 했는데 나머지 총알들은 이게 몸을 딱 관통하고 지나갔다고 하는데 이 배에 지나간 총알이 창자를 휘젓고 나가면서 그게 이제 막 오염이 되고 이래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소장을 7군데나 이제 꿰맸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귀순 용사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것은 그 배 안에 굵은 그 대동맥을 아슬아슬하게 지나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았다는데 하여튼 지금 중환자실에 옮겨져 있습니다. 의식은 여전히 못 차리고 있고요. 생명 유지 장치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열흘은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국종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50여 종의 약물을 투여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2차 수술에 우려했던 합병증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맥박 등 환자 상태를 나타낸 수치는 정상화 쪽으로 지금 오고 있다 해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국종 교수 정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훌륭한 의사인데 이 얘기가 저는 기억이 납니다. 목숨을 걸고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했던 북한군 병사인 만큼 반드시 살려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이국종 의사의 이런 강한 의지대로 정말 2차례 수술 잘 했기 때문에 북한군 병사 꼭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왜 내려오려고 했는지 정확한 조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 2차 수술 마친 뒤에 이국종 중증외상센터장이 기자들 상대로 브리핑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내용인데 여러분 차분하게 한번 들어보시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너무나 상황이 불안정해서 혈압이 70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혈압이 70이 되지 않는다는 건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아주 굉장히 중증을 의미하고 이 내장이 한두 군데가 터진 게 아니라 워낙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곳이 손상됐기 때문에 최소 7곳 이상이라고 하는 건 워낙 이렇게 파열 부위가 심해서 그냥 그 미니멈을 잡아서 저희가 그 이상이라고만 표현을 드렸습니다. 보통 사람 몸에는 피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자기 체중의 5%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군 병사 같은 경우는 이제 체중이 60kg 좀 넘기 때문에 피가 한 3리터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따지면 1.5리터 정도만 피를 잃어도 그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느낌에도 1.5리터가 훨씬 넘는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버텨가면서 수술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잘 버텼습니다. 그래서 지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수술이 잘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1차 수술 끝나고 나서는 그 많은 양의 수혈을 더 대양 수혈을 받지 않고 여태까지 지금 잘 견디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국종 선생님도 북한군 병사가 정말 잘 버텨주고 있다, 잘 견뎌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희망이 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2차 수술까지 어쨌든 무사하게 마쳤기 때문에 아마 좀 그 기대에 섞인 전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그 상황 자체는 좀 럭비공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 이외로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상태로는 굉장히 좋아지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보시다시피 뭐 그 혈압 같은 경우는 120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 70 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테고요. 총알이 당시 맞을 적에 아슬아슬하게 이제 대동맥 옆을 이제 피해가가지고 현장에서 즉사하는 상황은 모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그
이기성 논설위원이 설명한 것처럼 총알이 이제 몸을 뚫고 나가면서 소장을 휘젓고 지나갔고 그것이 이제 척추에 있는 제일 마지막 뼈를 관통하면서 지나가서 지금 내장과 뼈, 골반 이런 데가 한마디로 몸 전체가 지금 정상인 데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북한군 병사 말이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엔군 관할하에서 정말 그 미군의 헬기가 신속하게 옮겼기 때문에 그나마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왜냐하면 헬기로 이송돼서 급하게 옮기는 장면이 나와서. 그렇죠. 그때 이제 유엔사 헬기로 옮겼는데요. 그 유엔사 헬기로 옮길 때 지금 3군 사령부 소속 부대거든요. 우리 그 초병들이 있는 곳이.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 3군 사령관 대장이 옛날 아덴만 유명작전 때 대령으로 이제 합참에 근무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딱 보니까 그때 이국정 그 교수가 석 선장을 살려낸 것을 보고 이국정 교수를 떠올렸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 대장이. 그래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지금 저기서 보면은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데 원래 골든 아워가 맞는 거죠. 그걸 잘 지켰기 때문에 수술도 이제 성공적으로 되고 지금 목숨을 저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국종 교수가 또 이 북한군 병사를 수술하고 난 다음에 어제 기자들에게 설명하다가 아마 이 부분 갖고 오늘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기생충이 북한군 병사 몸에서 정말 많이 발견됐다. 이런 내용의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제가 20여 년 넘게 외과 의사 생활을 하면서 남한 사람들한테는 거의 볼 수 없었던 특징적인 소견들이 나왔는데 이겁니다. 지금 보면 터진 장을 뚫고 전 내용물과 피와 함께 이렇게 기생충들이 이렇게 뚫고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환자를 저도 수백 명의 환자를 수술하고 봤어도 이렇게까지 이렇게 기생충들이 많이 장관 내에서 올라오는 모습은 저한테도 굉장히 드문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국 사회에서는 참 요즘에 보기 드문 현상인데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만약에 기생충들이 저희가 걷어낸다고 굉장히 많은 숫자를 걷어냈지만 저희 기생충들이 하루에 알을 20만 개씩 낳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기생충들이 여기 장을 뚫고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 긴 건 27, 거의 30cm 정도거든요. 그건 성충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직 완전히 그 정밀 조직학적 검사가 컨펌된 건 아니지만 이 기생충의 모양과 이 특징 그리고 사이즈 그리고 여러 가지 외관적으로 볼 때 외관상 특징으로 볼 때는 해충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완전히 컨펌된 건 아닙니다. 저 기생충이 북한군 병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기생충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박멸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체변 봉투에 이제 그 변을 받아오면은 기생충 검사해서 나타나면 알약 구충제를 주고 그랬는데 거의 한 반에 한 80% 이상의 약 먹었죠. 그렇죠. 그때는 당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기생충 약 먹는 게 거의 뭐 저희 집만 그러진 않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텐데 깜짝 놀란 거가 그 많은 기생충이 그 몸에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무서운 것이 그것을 다 집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계속 개복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봉합을 했다는 건데 아까 이 교수가 말한 것처럼 지금 엄청난 양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기생충이 지금 상처난 곳 소장을 7군데나 지금 봉합했다는데 그런 상처난 곳에 피를 또 갉아먹으면서 또 합병증도 유발할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아마 북한군의 지금 어려운 그 어떤 영양 상태, 경제가 굉장히 보급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것 같고요. 특히 보건 상태가 좀 안 좋다는 얘기인 것 같고. 뭐 한마디로 말해서 JSA라고 한다면 북한군 입장에서는 그나마 사상도 검증되고 집안도 좋고 그런 집안의 자제들이 JSA에서 근무를 할 것이다. 그러면 평소에 어릴 때도 좀 잘 먹었을 것이고 그런데 위생 상태든 영양 상태든 JSA에서 근무하는 병사조차도 저 정도라고 한다면 북한의 현재 실상을 보여준 것 아니냐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던데 말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0년대 뭐 기생충이 굉장히 많아서 그때 이 뭐 박멸협회라는 걸 만들어서 계속 이제 운동을 했었고 결국 2004년에 한 4%대로 줄어들면서 이제 박멸 국가가 됐다고 하죠. 그런데 역시 지금 북한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그 지난해 기준 고3 학생들 평균 키가 한 173 정도가 되는데 이 병사는 한 170 정도고요.
그죠? 몸무게가 한 60kg라고 하니까 영양 상태,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집안도 좀 좋고 북한 내에서 그리고 충성심도 확인이 됐고 여러 가지 좀 집안이나 배경이 좋은 사람들이 이 JSA 지역에 이제 파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병사의 몸에서 이렇게 기생충들이 다량으로 발생되고 지금 키나 몸무게를 봤을 적에도 여러 가지 굉장히 좀 열악하다 이런 부분을 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가 이제 기생충과 관련해서 큰 문제가 이거는 먹는 약으로 이제 없앨 수가 있는데 지금 저 병사는 무의식 상태이기 때문에 입으로 먹을 수가 없거든요. 배는 벌써 봉합을 해놓고 했기 때문에 이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주사제를 갖고 혈관으로 넣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예, 이것을 말하면 그거는 이제 책에 나온 이론적인 것이 될 뿐밖에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 군병사 어쨌든 이국종 교수가 강한 의지를 갖고 열심히 치료하고 있는 만큼 또 병사가 잘 견뎌주고 있다. 이국종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건강을 회복해서 왜 귀순하려고 했는지 또 우리나라 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들 북한군 병사 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북한군 병사 귀순과 관련해서 국회, 정부 차원에서 특히 야당 쪽에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한군의 총탄이 날아왔는데 우리는 왜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지? 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질의 답변 여러분 잠깐 보시죠. MD를 넘는 순간에 이 병사가 북한군 병사가 부상을 당했다 안 당했다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고 북한군들이 사격을 넘어오는 북한군의 그 방향으로 사격했다는 걸 아는데 우리 아군 초소에서 아무 대응을 안 했다. 이건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무 대응하지 않았다는 표현보다는 감시 및 추가 도발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보고 이런 조치를 하면서 대응 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적이 아군에 대해서 사격한 게 아니고 그 북한군끼리의 사격을 하고 있었고 MDL 이북에서부터 시작하는 아군은 아니지만은 기순하는 병사가 그 북한 그 요원에 대해서 사격을 했는데 우리 아군 쪽으로 달려서 넘어오는 인원에 대해서 사격을 했는데 아무 사격을 안 했다. 의원님 그게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그 초병들이 근무를 이제 2초소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이제 3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 인원들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을 대응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조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40여 발의 적이 이렇게 뭐 이정현 의원 질의까지 나왔는데 이정현 의원 질의에 대한 대답도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서 이제 도대체 JS 지역에서의 교전 수칙, 대응 수칙 어떻게 돼 있길래 이런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 교전 수칙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니고 유엔사에서 지금 하고 있죠. 거기 대대장이 이제 2사람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유엔사, 미군이지만 유엔사 소속이고요. 하나는 이제 우리 한국군인데 2004년에 거기 경비를 우리 한국군이 맡고요. 작전 지시라든가 다시 말해서 총을 쏴라, 뭐 교전 지시를 하는 것은 유엔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은 그제도 제가 이제 출연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거기에 교전 그 수칙에 보면은 말이죠. 이게 두 가지를 고려하라고 했어요. 하나는 우리를 향해서 총을 쏘는지 또 우리가 대응을 했을 때 상황을 더 악화되는지라고 얘기했을 때 두 가지를 잘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엔군 사령관 얘기고요. 우리 측에서는 보면은 지금 피탄, 즉 총알이 그 군사분계선 떠나서 우리 쪽으로 왔는데 왜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느냐 이런 지금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이 논란은 지금 유엔사에서 촬영한 CCTV를 보면 명확하게 되는데 오늘 오전에 공개하기로 했던 그 CCTV가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서 그걸 보고 더 자세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CCTV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이 한 20몇 초 정도 되는 그 압축본을 공개를 하려고 했다가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공개를 안 하고 그런데 핵심이 말이죠. 북한군이 추격조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병사 막 쫓아오다가 이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설랑 말랑 넘어선 상황에서 막 우왕좌왕하다가 돌아가는 뭐 이런 내용이 찍힌 게 아니냐는 현재 추론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검증된 팩트는 아닌데 그 부분 때문에 CCTV 공개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유엔사와 또 우리 군 사이에 또 국방부 기자실 사이에 의견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오전에 20몇 초짜리 분량의 CCTV 공개하려고 했다가 그것마저도 지금 안 된다.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말이죠. 네, 저는 기본적으로 저렇게 저 상황에 급박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저 CCTV를
100% 공개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일단 그 근본적으로 어쨌든 남북관계라는 게 좀 특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사적으로 일어난 모든 것들을 100%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일단 처음 그런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엔사 교전 수칙은 그 두 가지입니다. 확정 가능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리고 위기가 고조되는지를 판단하여 거기에 대해서 비례적 원칙에 따라서 대응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얘기는 한마디로 유전사 그 교전 수칙이라는 것은 확전 가능성을 막는 거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번 군이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 그 남한 쪽으로 이렇게 총알이 넘어오는 경우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신원식 전 합참 차장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설사 총알이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북한들 자기네들끼리 싸움 속에서 이 낙탄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대응 사격을 하게 되면 정전위원회에서는 우리가 도발한 것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 수칙이나 당시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가 대응 사격하지 않고 어떤 그 안정을 유지하면서 그 상황을 유지하고 관리했던 것은 이번 대응은 좀 잘한 일이다라는 평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귀국하자마자 수석 보좌진들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조준해서 사격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총알이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고 한다면 경고 사격이라도 해야 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평균적인 교전 수칙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가 교전 수칙을 수정하라는 지시가 아니냐, 이런 분석의 해석의 기사가 나왔는데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JSA 지역에서의 교전 수칙 수정 권한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엔군에 그렇죠.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그 부분. 그렇지만은 북한군이 그 정전 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공동 그 경비 구역 안에서는 말이죠. AK 소총을 쐈다는 거 아니에요? 3명의 추격조는 AK 소총을 쐈고 1명의 초소 북한군은 권총을 쐈다고 하는데 AK 소총은 반자동입니다. 그 안에서는 사격 거리가 50m 정도 되는 권총하고 일반적인 보총을 갖다 이제 휴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보총이 뭐냐면은 방아쇠를 당겼을 때 한 발씩 나가는 것인데 이건 분명히 AK 소총을 썼다는 것은 정전 수칙을 위반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필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네, JSA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방 지역에서는 우리 군들이 전방 경비를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 나름대로의 또 교전 수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께 꼭 전해드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세월호 미 수습자 가족들 이제 1,300일이 넘었습니다. 5분이 아직까지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는데 이 5분의 가족들이 오늘 상당히 힘든 어려운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미수습자 가족들은 2014년 4월 16일 가족을 잃었고 3년 7개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가족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가족의 유해라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부두 안편에 마련된 작은 컨테이너에 생활하며 매일 아침 세월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7개월을 보냈지만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저희 가족들을 못마땅하게 보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뼈 한 조각이라도 찾아 따뜻한 곳으로 보내주고 싶다는 간절한 희망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월호 선체 수색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지금 저희 가족들은 비통하며 힘들지만 이제 가족을 가슴에 묻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희 미수습자 가족들은 수많은 갈등 속에서 더 이상 수색은 무리한 요구이고 저희를 지지해 주시는 국민들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건 아닙니다. 2기 특조위가 구성되어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현철 학생, 박정인 학생, 양순정 선생님, 권재근님,
권혁주님 25사람을 영원히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5분 영원히 기억해달라는 가족분의 당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위로와 관심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저희같이 힘없는 소시민들에게는 바로 그런 위로와 관심이 큰 힘이 됐습니다. 다시는 우리와 같이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없기를 바랍니다. 미 수습자 가족 5분의 가족들이 오늘 결단하셔서 이제 모레 이 가족분들은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1311일 만에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소식 어제부터 오늘까지 중점적으로 전해드렸지요. 자연재해, 지진 같은 자연재해 우리가 사실 미리 막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단합하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겁니다. We shall overcome.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 노래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day. We are not afraid. We are not afraid. We are not afraid to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엄마, 아빠 사랑하고 제가 이렇게 아픈데 항상 저 돌봐주셔서 고마워요. 평소 머리가 자주 아프다던 아들 기극이. 기극이 머릿속에는 종양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계속 불어나는 치료비에 당장 먹고 살 길마저 막막한 현실. 기극이를 위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어쩐지 아빠는 자꾸 겁이 납니다. 아들 내 앞에서 이렇게 죽는 걸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보는구나. 그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아직도 많은 치료가 필요한 기극이. 아빠는 기극이를 꼭 지키고 싶습니다. 기극이와 아빠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800-4031 굿네이버스. 역대급으로 모두 모였다면서 어떻게 나만 빠질 수가 있지? 말이 돼? 왜 나만 몰랐냐고! 여기서 뭐해요? 근데 여기 쇼핑몰은 몇 층이죠? 블레야? 몇 층이에요? 다목적 스튜디오, 쇼핑몰, 오피스, 스트리트몰, 영화관, 호텔 역대급으로 캐스팅하다. 광명역 어반브릭스. 집에서 가장 큰 가구. 잠만 자긴 아까우니까 깨우세요. 침대의 능력. 일룸 모션베드. 남자와 여자 필요한 영양은 다르니까. 정상적인 면역 기능은 기본. 에너지에는 비타민 B. 항산화에는 비타민 C, E. 이제 남녀에 따라 다르게 채우세요. 새로 나온 센트룸 폼은 포우먼.
이어서 판타스틱 듀오 2가 방송됩니다. 모두 모여서 책 읽자. 다 함께 모여서 북클럽. 세상 모든 책들이 한 곳에. 아들과 딸 북클럽. 다니엘 이거 어때? 다니엘 이건? 습? 보습 약하잖아. 그래서 힘센 보습 싱크네이처. 자연에서 보습을 찾다. 싱크네이처 바디로션. 라라랄라라랄라. In Pyeongchang we'll gather. In Pyeongchang we gather. We can make together. We can make together. 대한민국 결혼한 여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행복하다.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자신 없다. 아이는 혼자가 아닌 함께 키우는 행복. 당연한 권리를 함께 누리고 아빠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게 하고 내일을 위한 배려를 함께하는 작은 것부터 함께 만드는 미래. 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 캠페인은 SBS와 바디프렌드가 함께합니다. 제38회 총영영화상 최고의 영화들과 함께했던 2017년 그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 작품들과 최고의 배우들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 축제 제38회 총영영화상 11월 25일 밤 8시 45분 그 화려한 막이 열립니다. 아룡의 붉은 스브스 예능. 만세기 먹방 시작. 정글의 법칙 신들의 정원. 10톤 부작용에 형님 애교까지 폭발. 스브스 정글의 법칙 신들의 정원. 트럭을 건 서바이벌 백종원의 푸드트럭. 미션 2라운드 100대표 도전자와 정면 승부. 스브스 백종원의 푸드트럭. 스브스 채널 고정. 무슨 색이었습니까? 저기는 지금 질문 계속 하시죠, 검사님. 게임 끝이 아직 안 끝났어. 바로 외국으로 튈 수도 있어요. 대체 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왜? 시간이 더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이었구나. 그냥 다 지나간다고. 개새끼야! 지금은 별거 같아도 지나면 다 별거 아닌 게 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해줘. 자책은 짧게 대신 오래오래 잊지는 말고. Wow, fantastic duo. 핫걸이에요. 내 마음속 잎보석 같은 사랑을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